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월 24일 월요일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이 정치 이슈는 안철수 의원이 먼저 잡은 것 같습니다. 무공천을 네네. 선언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오늘이 지금 정확히 D-10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딱 100일 남은 날인데요. 오늘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는데요. 이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후보들이 공히 대선 당시에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고, 그래서 이 약속을 국민들하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기초선거에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에서는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는 그 취지가 공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취지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과도한 공천권 행사를 막자는 거였고, 그래서 상향식 공천하겠다, 이렇게 좀 상당히 동문서답식으로 그냥 지켜가고 있는 양상이고, 사실 또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서 기초공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은 해왔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아직 입장을 못 정했다가 이제 엊그제 최종적으로 정당공천이 불가피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기울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새정치연합 쪽에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정당공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을 좀 먼저 쥐고 나가는 그런 양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야 사실 쌓아놓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언을 네네. 하더라도 일단 주목받고 명분을 먼저 잡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기득권을 말 그대로 가지고 있던 정당들의 그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더 멘붕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그 멘붕이란 사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 비춰보면 굉장히 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새누리당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당은 사실 이게 좀 지난주에 염치 없는 정치권 염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 쪽에서 새정치연합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책임 정치에 반하는 이게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당 정치의 핵심은 그 정당이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한테 평가받는 책임 정치가 바탕에 깔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이 그 공직 후보를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정당의 이름으로 내지 않는다는 거는 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과연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찬반 논란의 와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새누리당의 지적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논란이 이미 있었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위헌 논란도 이미 제기가 된 상태에서도 대국민 약속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거를 얘기했던 정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이 상형식 공천으로 더 국민의 약속을 더 지키려고 한다. 이런 얼토당토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그 상형식 공천이라는 게 국회의원 공천까지 포함한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새누리당은 사실 이미 정당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기초선거 상형식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뻔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새누리당이 대국민 약속을 얼마나 좀 가볍게 여기는지 그거를 좀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셨듯이 거의 멘붕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는 어제 김한길 대표가 일요일 날 그 정당 쇄신을 핵심 내용을 하는 이제 정치개혁 방안 세 번째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사실상 기초선거 정당 공천은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 바닥에 잡혔다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우리는 불가피하게 지금 새누리당 때문에 결국 선거법을 이번에 개정하지 못해서 우리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아주 공식적으로 아직 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네. 지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할 때 명분을 내세워서 무공천을 하게 되면 사실 선거에 출마하려는 다수의 예비 후보들이 모두 탈당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아마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가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으면 현실론을 들어서 정당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꽤 많았었는데 대체로 지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입장은 정리가 돼 있는 듯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 쪽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먼저 명분을 쥐고 이제 나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과 큰 전선을 두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주로 이제 야권 지지층이 상당수 대부분일 텐데요. 이 야권 지지층을 놓고는 또 새정치연합 안철수 신당 쪽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경쟁의 핵심 내용은 정치 쇄신, 정당 개혁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당장 오늘 내일 안철수 신당 쪽에서 무공천 방침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체로 이번 주 지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설명하기보다 대체로 그냥 분위기를 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먼저 의제 선점을 하지 않으면 안철수 의원이 빵 하고 터뜨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양쪽을 다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기초연금법 지금 7월 달에 네. 기초연금법을 개정을 해서 7월부터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연금액을 이제 올려주는 법안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그동안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단판을 짓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판을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가 지금 여야 간에 두 명씩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해서 5인 협의체를 그동안 한 보름 넘게 꾸려왔었는데요. 네. 이 5인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야의 의견이 어떤지는 양측이 충분히 확인이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뭐 정치적인 결단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초연금을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보니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평균 수명도 높아지고 하다 보면 사실 재정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이것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인수위 때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선 공약을 뭐 좀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사과 표명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권에서 정부 여당에서 만든 안이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최대 20만 원, 그리고 최소 10만 원, 그리고 상위 30% 정도는 제외를 한 하위 70%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사실 기초연금 정당공천 폐지 문제나 마찬가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나 마찬가지로 그때도 굉장히 공약 후퇴, 번복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나 이 기초연금 안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얻었던 표의 상당수가 50대, 60대 그 장년층 표였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표만 의식해서 여러 가지 재정 추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상 거짓말 선거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문제가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7월부터 해야 된다, 올해 7월부터 하겠다, 이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었고, 그러려면 최소한 이번 2월 임시국회까지는 이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일정이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상 50대 투표권자가 지금 가장 연령대별로 보면 가장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장년층의 표가 또 한 번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든 야든 어쨌든 우리가 주도해서 기초연금을 재정 상태를 최대한 감안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이 근접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원래 100% 모두 월 20만 원 이상, 20만 원씩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재정 상태 감안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한길 대표가 올 초 들어서는 정당 대표 연설 통해서는 지금 하위 70%까지 월 2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안은 70%에서 75% 월 20만 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 이게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민연금과 연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수혜 계층을 지금은 하위 70%인데 이거를 75%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단판을 어떻게 지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좀 대체로 예상이 되는 거는, 지금 정부 여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의 큰 골격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쪽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로 국민연금과의 연계 전략을 지금 백지화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수혜 폭을 지금 여당은 원래 70%에서 최대 75%까지 이렇게 늘린다고 했지만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이거를 80% 내지 85%까지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대체로 수혜 계층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쪽에서 여야가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교회에 13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1심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목사가 지난 2002년 아들 희준 씨 소유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것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범죄는 교회 최고 의사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감옥까지 갈 뻔했던 조용기 목사. 어제 주일 예배 설교 강단에 섰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50년의 목회 생활을 해오는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만 마음에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내가 변명하고 싶고 사람이니까 대항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착잡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고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환난도 저에게 크게 좋게 만들어 줄 줄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유체이탈 상태인가? 아니면 진정 반성하는 것일까? 어제 설교 계속 들어보시죠. 고난을 자기의 이외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항상 원망, 불평, 분노, 정죄가 따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네가 받아야 될 징계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지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내 때문에 다오지 않았나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발전을 할 수 있고 향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어려움을 주실 때는 내게 큰 유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잘못해서 당하면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도록 꾸짖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고 싸우고 원수를 갚고 하면 진주가 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서 참고 견디면 내 속에서 진주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교회 돈 130억 손에 입힌 걸 조용기 목사가 반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 조용기 목사가 말이죠. 항소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합성.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미루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네.
네, 그 자리에서 2013년도 정책 성과가 발표가 됐죠.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또 일자리, 물가 등 다 양호하다고 하는데 이상한 게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또 여전히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네. 예, 요 갭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단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일단 대내외적으로 중첩된 어려움 속에서도 물가는 안정되고 일자리 여건은 개선이 됐고 또 함께 사상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제 예전에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이제 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에 근접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 수치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또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경기 회복세 조짐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GDP 성장률 수치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2012년도에는 2% 정도였던 것이 2014년도에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결국 4분기에는 3.9%까지 올라갔고 2013년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2.8%의 경제 성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2013년도에는 저희가 4월달이었나 5월달이었나 소위 이제 슈퍼 추경이라고 해서 1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1년 GDP가 1,20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17조 원이라는 금액은 전체 GDP의 한 1.5%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냥 소비를 하라고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1.5%가 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 성장률은 0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1.5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되면. 근데 이런 효과가 있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삼성그룹하고 현대그룹의 부가가치를 제외를 하면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네네. 이렇게 1.5%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그룹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2014년도에 경제 성장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그나마도 삼성그룹하고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면 한국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그룹이라는 두 회사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예.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경제 성장의 수치는 좋은데 왜 이게 실물 체감 경기는 왜 이렇게 안 좋은가라고 느끼는 게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룹을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일자리 여건 개선을 꼽고 있어요. 취업자 숫자가 2012년도에 비해서 40만 명 가량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50대 이상의 일자리에서는 늘어났지만 20대와 30대 일자리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용 통계 자체가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미국하고 일본 고용 통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한국의 고용 통계는 거의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사기 수준에 가까운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간략히만 이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에 자기가 돈을 벌었다라고 소득 신고를 한 사람이 한 1억 4,3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미국의 이제 노동성에서 발표한 취업자 수가 1억 4,090만 명으로 오히려 이 노동성에서 발표하는 취업자 수가 실제 소득 신고를 한 신고자 수보다 더 적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풀린 게 아니라 수치가 실제 소득 신고를 한 사람보다도 더 적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깐깐하게 집계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좀 치밀하게 했다라는 거고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편차율이 1.4%밖에 되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신고자 수가
6,123만 명이고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가 6,289만 명으로 한 160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의 차이가 나고 이게 편차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2.6%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자 수는 1,950만 명인데 통계청에서 그 발표한 취업자 수는 2,424만 명이에요. 무려 거의 450만 명이 넘는 취업자 수가 이렇게 뻥튀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네네. 이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편차율을 계산을 해보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10배 이상 더 지금 이렇게 수치가 부풀려져 있다라는 거고. 그렇네요. 실질적으로 통계청 안에서도 이 고용 통계와 관련한 그러니까 고용 통계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다른 통계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생명 행정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취업자 수가 또 1,800명이 채 안 돼요. 1,79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지금 정말 그 취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고용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 조사조차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체가. 수치를 믿어야 할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 통계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한 정책들이 그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소비하는 물품,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 소비자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경우 그 전기요금은 2013년도에만 2번 인상을 했어요. 그것도 매번 오를 때 거의 5%, 연초에는 4몇 %, 그 후반기에는 5.4%로 올려서 거의 10%에 가까운 전기 요금 인상이 2014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네. 이게 그 작년에만 오르고 이제 더 이상 안 오르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 부채를 그 메꾸기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서 이 부채 그 부실된 부분을 메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이 뭐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가스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뭐 지하철 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물가 수준이 낮게 나온 이유는 일단 2012년도 이후부터 유가 수준이 이제 좀 낮은 수준으로 안정이 되면서 우리가 대부분 소비하는 제품들에 이제 그 원유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그 물품들의 물가는 그 이전보다 같거나 혹은 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라서 체감하는 물가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 더군다나 지금은 이 인플레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일본식의 장기 불황의 우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상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꼽고 있어요. 근데 많이들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흑자는 불황형 흑자에 오히려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출이 이렇게 잘 돼서 흑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수출은 물론 늘고 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서 경상수지가 이게 흑자폭이 커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고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나 현대차에서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부분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지금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로 인한 어떤 부차적인 효과를 거의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 항상 그 경제 관료들이 주장했던 낙수 효과라는 거, 대기업이 발전을 하면 국민들의 삶도 좀 더 나아진다라는 그런 효과는 더 이상 현실에서 실현되지도 않고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 예전에도 거의 없었고. 아, 그런가요? 지금 이제 더 이제 그게 심각해지는 거죠. 저희가 완벽하게 사기를 당하고 세뇌를 당했었군요. 예, 오늘도 아주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와 경제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